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민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는 컴퓨터한테 뭘 시킬까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질문을 딱 들으시면 아마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컴퓨터한테 내가 뭘 시켰었지? 컴퓨터로 뭐 했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여기 나와서 앞으로는 컴퓨터한테 뭘 시킬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지, 아마도 예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컴퓨터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한번 되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된 세상, 새로운 가치라고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그러면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서는 컴퓨터한테 뭘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시켜야 될까?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즘 이제 디지털 혁신, 데이터 세상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끌어안고 가야 될지, 포용, 이런 얘기들도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해주었나를 살펴보려면 이 컴퓨터가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목적으로 뭘 하려고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진에 보이는 이 컴퓨터는 굉장히 크죠. 이 컴퓨터는 1945년, 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ENIAC이라는 컴퓨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컴퓨터를 사람들은 옛날에 그 주판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던 것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컴퓨터의 기본 기능은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덧셈, 뺄셈만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아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가 인간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즉 말하자면 계산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아까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화라는 걸로 이제 크게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회계관리라고 해서 돈 계산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자동 생산 및 관리라고 해서 생산 체제에 있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시켜진 시간에 시켜진 일을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자동 생산 관리 같은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엑셀이나 HWP 보면 어때요? 저희가 기억 치면은 기억 나오고, 니은 치면 니은 나오고, 엑셀에서 1 더하기 1 하면은 2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게임 할 때 총을 쏘는데 우리가 마우스로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각도를 했을 때 왼쪽을 쏴야지 오른쪽으로 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즉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고 있죠. 아주 충실하게요. 그리고 컴퓨터랑 같이 이제 나온 게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 통신, 이런 것들의 발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상 강의도 많이 들으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듯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계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어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쭉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대로죠, 그대로. 시킨 그대로. 자, 여태까지 컴퓨터는
스스로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을 기대해야지만 그 컴퓨터한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걸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 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석학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증기기관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다분히 우리의 물리적인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였냐면은 전기 그리고 내연기관, 폭발을 통해서 운동에너지를 바꾸는 내연기관으로 대표가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예요. 즉 자동 생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공업으로 하거나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을 한꺼번에 굉장히 불량률 적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흔히 인터넷혁명, 컴퓨터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어느 곳에선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로 삼았어요. 근데 1, 2, 3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스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몸으로 하는 거라든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많이 대신해주고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안 나온 게 뭐였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대신해 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자, 아까 스스로란 얘기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러한 혁명의 도구들은 우리의 어떤 그 지능을 판단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초에 나온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로봇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이보그라든지 이러한 그 인공으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적, 서비스적, 연구적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능화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대신해 줄 때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떤 컴퓨터나 로봇가 그 인간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려면 인간도 센서들이 있죠. 눈을 통해서 보고 또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나 이런 판단을 맡기는 AI도 이러한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IoT 센서라고 하거든요. 피지컬 월드라고 해서 물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IoT 센서라는 걸 가지고 사이버 월드에서는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이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버 월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지능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려주게 돼요. 그렇게 판단된 것을 실질적으로는 다시 인간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게 해주니까 마치 사이버 세상에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특히 지능적 판단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세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IoT 센서로 구성되고 이 사이버 세상과 물리적 세상을 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사하는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영문 단어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CPS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CPS라는 개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IoT 센서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이 되고 그 판단 결과를 물리적 세상으로 가져와서 다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컴퓨터한테 미리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 주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힘드는 일이라든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해 줌으로써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인간을 모방해서 지능적 판단을 해주진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나 인공지능도 처음 맞는 상황에 대해서 학습된 대처법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마치 인간? 그래서 인공지능인 거죠? 지능은 인간 건데 만들어낸 지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생각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추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분류입니다. 분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저희는 금방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서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계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완전히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질병의 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능한 대체 약품을 빨리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하고 다른 가치가 생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고 앞으로 고양이랑 비슷한 그림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고양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피처링하고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피처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진의 특성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건 실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림인데도 이건 고양이라 볼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양이가 들어오는데 이건 고양이가 맞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돼요. 또 그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그 인공지능, 우리 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블루닷이라는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냐면요. 여러 나라의 언론 보도 그 웹사이트하고요. 그 항공 티켓 데이터라든지 동식물 이런 데서 나타나는 질병 데이터 같은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면서 뭔가 이상 증상을 나타내게 되면 그거는 인간은 조금 잘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옛날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거는 팬데믹이었어.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유행병이야.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면은 먼저 경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고양이 분류한 것처럼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성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 분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강한 인공지능의 생각, 약한 인공지능의 생각, 또 강한 인공지능의 행동, 약한 인공지능의 행동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었죠? 의사라고 표현한 게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CT나 MRI,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것들, 그런 어떤 그 촬영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어떠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었고 전문성이었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은 도움을 줄 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영상별로 이게 어떤 영상은 정상이에요. 어떤 영상은 뭔가 이상이 있는데 이런 질병이에요. 어떤 영상은 어때요? 이런 그 데이터가 쭉 쌓이면 그걸 가지고 아까 고양이 판별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러한 그 인체 영상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이 있으셔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견을 해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이 암에 걸린 환자의 사진을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일본의 병원에서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킨 그 보조적인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발견했던 암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서 그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결국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식 노동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그게 모든 부분도 아니고 일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컴퓨터가 그렇게 이 인간의 지식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만들어주고 세팅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진 않을까요? 네. 컴퓨터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렇게 해주게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렇게 준비를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능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죠. 학습을 할 때 뭘 보죠? 예전의 사례라든지 책을 보게 되죠. 그거를 정보 또는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이로 삼고 커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은 데이터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사실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그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사실은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자, 컴퓨터한테 어떻게 인공지능을 갖추도록 시켜야 할까요? 그 준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빅데이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이 빅데이터 보이는 그 파란색 그림에 가운데 있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 석유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든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였을까요? 석유였어요. 석유. 근데 지금은요,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을 만들어내면 그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서비스가 돼서 돈이 되는 세상, 가치가 생기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요즘에 뭐다? 디지털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 흐름을 통해서는 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을 만드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과학의 목적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이슈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데이터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 과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기본적인 원재료로는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과학을 하는 순서는 이와 같아요. 먼저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공지능이 먹이로 데이터를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통계 기법이라든지 실제 인공지능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먹이가 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다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능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면은 다시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데이터 과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통찰력을 지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치가 창출되는 가치 사슬이 데이터 가치 사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는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는 일이 뭐다? 데이터 과학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걸쳐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을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과학기술 빅데이터 연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은 미국 연구진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력파를 처음 확인한 공로입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라이너 바이스 MIT 명예교수와 베리베리시 켈텍 교수, 킵손 켈텍 명예교수 등 3명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중력파 발견 성과를 인정한 겁니다. 중력파는 블랙홀 충돌 등 우주의 초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 시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나오는 파동으로 우주 탄생의 열쇠를 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2015년 9월 중력파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블랙홀 2개가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에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지난 1916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파를 예측했는데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중력파의 확인이 세계를 흔들었던 발견이라면서 천체 물리학에서 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부문별 상금은 900만 크로나, 우리 돈 12억 7천만 원으로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바이스가 상금의 절반을, 베리시와 소니 각각 25%씩 받게 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러한 그 물리학의 발견이 사실은 물리학자와 데이터 과학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중력파가 발생이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C 공간이 찌그러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로 놓인 레이저의 그 방향이 그 C 공간이 찌그러짐 현상과 동시에 틀어지게 됩니다. 자, 평소에 계속 데이터를 받고 있다가 이 중력파가 발생한 순간에 그 찌그러짐에 의한 레이저의 각도 변화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물리학자들과 함께 증명을 한 사례가 이 중력파 발견 사례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과학기술 쪽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은 제가 데이터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연구단을 맡고 있는 성우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측, 예방, 저감 운용 분야로서 침수, 미세먼지, 감염병, 교통, 지진 등을 연구 중인데 저는 주로 교통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현안인 대중교통 최적화 문제 관련 솔루션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대중교통 최적화 의사결정을 위한 웹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버스의 공급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수요 대비 버스 공급이 너무 많으면 예산이 낭비될 것이고 또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으면 시민이 불편해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어떤 적정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네트워크 최적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적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요. 저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내버스 이동 데이터하고요. 그 시내버스들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잖아요. 그 다니는 데이터를 서로 맞춰보면서 어떤 적정 수준의 그 버스 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이터 과학자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그 데이터의 활용, 그래서 인공지능의 먹이가 데이터고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전에 없었던 지능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가 생성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과학기술이나 사회현안 해결 쪽에서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하고 닮아 있죠, 사실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싶어서 자기하고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인공지능 오류로 인한 인명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도움받는 요소로서 제가 소개드린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의료 쪽, 이런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조적으로 아직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의 부족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지능 같은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사람이 하는 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밖에 그 소외계층,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우려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처럼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람,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그렇게 세팅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자리가 아마도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개인정보를 노출이 됨으로써 개인이 노출이 되고 또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과 포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세상이 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정보 격차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용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여기 화면 캡처를 떴는데, 장애인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 디지털 포용의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캡처를 떠봤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그 데이터 시대,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출현, 그리고 우리의 준비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요즘에는 또 정부에서 디지털 뉴 딜이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세상을 더 빠르게 그리고 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 댐 프로젝트라는 것을 본격 착수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각 분야별로 많은 데이터, 인공지능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 데이터 세상, 그리고 새로운 가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직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